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전 세계 대표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얻어낸 것들 때문이 아닌 그들이 감상적이고 고리타분하다며 비웃던 한국의 도시 경주가 폭우 속에서도 단 한 점의 정전도 한 방울의 침수도 없었던 유일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도시를 설계할 수 없다던 일본과 프랑스 대표들은 결국 말문을 잃었고 고대의 돌길과 최신 AI 시스템이 완벽히 맞물린 한국의 기술을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1000년 전의 설계가 2025년의 최첨단 기술과 하나가 된 한국 도시의 모습에 전 세계 정상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하며 회담 결과보다도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경주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엘로이입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도시 디자인을 가르치며 유럽연합 도시유산 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거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래를 논하는 회의를 박물관에서 연다고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조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주목받고 싶은가 보군. 제 조교는 애써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제게 한국은 늘 모순적인 나라였습니다. 전자기기는 세계 최고지만 도시 미학은 어딘가 어색한 나라. 저는 경주를 그저 옛날 유적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기와지붕 아래 기념품 가게, 확성기를 들고 떠드는 가이드. 시간 속에 멈춰선 관광 도시. 그저 너저분하고 고리타분한 모습만이 상상되었죠. 그래서 저는 런던의 동료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하면 멈춰버린 시간을 사진으로 가져다 줄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산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소음도 없고 혼잡도 없었어요. 짜증 섞인 안내방송 하나 들리지 않았죠. 짐은 제가 수화물 벨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경주행 열차는 시계 초침처럼 정확히 출발했습니다. 1분의 지연 시간도 없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게 문화는 아니지. 그래도 인정해야만 하겠지. 한국의 인프라만큼은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말이야. 한국인 직원들은 과하게 친절하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절제된 예의 속에 묘한 질서감이 있었죠.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너무 완벽하군 인간미가 없을 정도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경계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주도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완만한 언덕 사이마다 거대한 흙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무인 전기 셔틀들이 고요히 미끄러지듯 오가고 있었거든요. 차 소리도 안내 방송도 없었습니다. 셔틀은 사람 근처에서는 자동으로 속도를 늦추었고 능선을 따라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돌무덤을 피해갔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입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채 말이죠. 옆자리에 한국 대표단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노선 센서는 1000년 전 신라도로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길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 길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 도로가 콘크리트보다 튼튼합니다. 우리는 그저 신경을 심었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실험은 매번 교통체증과 소송으로 끝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1500년 된 유적지 한가운데서 완벽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음 없이 겸손하게 자연스럽게. 영국의 스마트 시티가 소란스러운 실험실이라면 한국의 도시는 조용한 완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셔틀이 에이펙 회의장에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거든요. 도시 중심의 전광판도 눈부신 간판도 없었습니다. 모래빛 석재와 유리로 지어진 낮은 건물들이 고분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더군요. 과장된 관광 홍보 디자인이군요. 제가 비꼬듯 중얼거리자 통역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 말이 유난히 뼈에 박혔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니 공기의 온도와 소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천장 패널은 햇빛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했고 바닥은 화려한 대리석이 아니라 지역의 흙을 압축해 만든 황토 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에코 감성, 전형적인 요즘식 장치군. 이런 걸로 눈속임을 해봤자 요즘 사람들은 속지 않아. 중국을 봐. 선진국인 척을 하려고 겉만 그럴듯하게 꾸며놨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영락없는 개발도상국인 것을 전 세계가 알잖아. 하지만 제 발소리가 울리지 않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표정을 완전히 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흙바닥이 소리를 흡수해 회의장의 울림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더군요.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짜증날 정도로 완벽하군요. 옆에 있던 일본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죠. 균형을 기술로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죠. 그날 밤 대릉원 고분군 근처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불과 북소리를 예상했지만 대신 부드러운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도심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불빛은 하늘이 아니라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유리판 아래 매립된 광섬유 조명들이 고분의 곡선을 따라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노인과 젊은 부부, 외국인 대표단이 함께 걸었습니다. 소음도 통제도 없이요. 그때 마침 셔틀 한 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평온하게 앉아 계시더군요. 유적지 안에 이런 기계가 들어와도 괜찮은 겁니까? 제가 놀라서 묻자 안내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셔틀의 무게는 사람 2명과 같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특허를 낸 신소재를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실라인의 도로는 원래 이런 곡선이었어요. 저희는 그 곡선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럼 당신들의 기술은 과거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걸 시간의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오만이 부서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수십 년째 논쟁만 반복하는데 한국은 그 둘을 이미 하나로 엮어놓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다투지 않고 서로를 완성시키고 있었죠. 어느 쪽도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완벽한 조화라는 게 이런 걸까요? 한국의 모습은 마치 제 그간의 커리어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 같았어요. 싱가포르 대표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마치 유령을 본 얼굴이네요. 유령이 아니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순을 본 겁니다. 셔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며 보니 가로등마다 전통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람 감지 센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멈추면 빛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상점들은 수공예 도자기를 진열해두고 그 옆에 QR 결제 코드를 붙여두었죠. 낡음과 새로움이 충돌하지 않고 마치 한 문장의 2단어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웃었습니다. 영국은 수십 년째 유산 보존 때문에 자전거 도로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왕릉 옆에서 자율주행을 굴리고 있네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한국인 통역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걸 만드는 대신 오래된 답을 다시 읽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양의 도시가 논쟁으로 발전한다면 한국의 도시는 경청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 고분들이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가진 조용한 강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제 조교가 묻자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도시를 연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밖에서는 또 한 대의 무인 셔틀이 멈춰섰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조용히 타기 전 무덤 쪽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셔틀 문이 닫히며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기술의 예의를 가르쳤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 이 경주는 과거의 잔향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고요히, 그러나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결코 잊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저도 모르게 서서히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최하나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저 형식적인 미소와 외워둔 설명만 반복하는 공무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어요. 관광 가이드북 대신 얇은 태블릿 하나만 들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엘로이 교수님,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지어진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건함이 느껴졌죠. 우리는 불국사의 오래된 돌계단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살짝 낀 새벽이었죠. 저는 한심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름답긴 하네요. 하지만 결국은 그냥 돌을 쌓은 거 아닙니까? 하나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을 숙여 태블릿을 계단 옆에 놓고 작은 센서로 표면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3D 모델이 떠올랐어요. 정밀한 선과 각도, 수치들이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예의상 고개를 숙여보다가 그만 얼어붙었습니다. 각 계단의 높이 편차가,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300년 동안 3mm 이하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현대복원 기술로도 그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복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먼지만 닦았을 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대 한국인들, 즉 당신의 선조들이 지금의 레이저 측정기 수준으로 돌을 다듬었다고요? 하나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레이저는 없었죠. 대신 시간이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정확한 각도, 표면 균형, 하중 분포.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유럽의 성당들이 떠올랐습니다. 단 500년을 버티지 못하고 기울어진 계단들, 매년 복원에 수십억이 드는 건물들. 그런데 이곳의 돌계단은 1000년이 넘도록 미동도 없이 정렬된 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원시적인 측정 도구는 있었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물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돌 사이에 물을 흘려 수평을 맞췄어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난하고 늘 뒤늦게 배워온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산업화도 기술 발전도 단지 모방과 속도의 결과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계단은 그 모든 편견을 부숴버렸습니다. 전 늘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처럼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고요. 하나 씨는 고개를 들고 잔잔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배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배울 과거가 있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스캔된 돌의 밑면에는 희미한 색임선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각 블록은 3.14의 배수로 정렬되어 있어요. 기하학이에요. 3.14라면 파이. 제가 놀라 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원리를 관찰로 이해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럽의 중세 장인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믿으며 교회를 세웠고, 2번은 무너지고 3번째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장인들은 수학자처럼 하늘과 별, 물의 흐름을 계산하며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대의 한국은 조용히 서구권의 진보적인 과학마저 압도하는 과학 및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저 서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던 시대였기에 한국은 주목받지는 못했을 뿐, 실상은 고대 한국은 웬만한 고대 서구권 국가들을 과학으로 압도하는 국가였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정밀했어요. 위로 갈수록 계단의 폭이 아주 미세하게 넓어지며 빛의 각도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배수로도 숨겨져 있었죠. 1000년이 지나도 물길은 그대로였습니다. 손끝으로 그 홈을 만져보니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빛까지 계산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건물이었지만 하늘뿐 아니라 비도 고려했어요. 하나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영국은 역대급 예산을 들여도 영 누수가 멈추질 않죠.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다렸죠. 그 단순한 말에 제 안의 오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국은 배운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 진보를 만든 나라였죠. 우리가 계단 끝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반사된 빛이 돌바닥 위에서 원형의 패턴을 이루며 퍼졌습니다. 충분히 오면요.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이 빛이 정각의 본당 안까지 들어와요. 13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천문학적으로 정렬된 건가요? 맞아요. 이 사찰의 구조는 달력이에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유럽이 마녀를 화형에 처하던 시절 한국은 해의 위치로 건축을 설계했군요.
하나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공부했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늘 한국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란 건 과거의 축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말일 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니라 기억의 결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조화로운 구조는 최근의 기술이 아니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원래 우리의 방식이에요. 가난할 때도 정밀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리를 세워도 바람 불면 흔들리는데 말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나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믿어요. 그게 바로 차이죠.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계단에 앉아 손끝으로 돌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쓰다듬는 듯한 손길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양의 진보는 소리로 이뤄졌지만 한국의 진보는 침묵으로 쌓여왔다는 것을. 한국의 발전은 화려한 혁신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존중의 누적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태블릿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은 무엇을 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함이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걸 봤습니다. 뒤처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문명을 봤어요. 그녀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보셨네요. 차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갈 때 창밖으로 돌계단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부상은 기적이 아니었다. 1000년 전 이미 설계된 길 위를 이제야 세계가 걷고 있을 뿐이다. 그날 저녁,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경주의 언덕을 스칠 무렵, 최하나 씨는 저를 산책으로 이끌더군요. 교수님, 내일 회의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고요한 곡선을 그리며 벽 위를 스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늘 아래에서 작은 원통형 돌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첨성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하나 씨가 설명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탑은 실제로는 단정하고 소박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완벽한 균형을 자랑하더군요. 마치 그 돌 하나하나가 아직도 자신이 향했던 별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크기로 재어지지 않아요. 탑 주위에는 몇 명의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발전기의 시끄러운 소음도 현란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희미한 화면의 불빛만이 돌 위에 번지고 있었죠. 지금 저 사람들은 지역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보정 중이에요. 하나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첨성대의 각도는 세계의 주요 별자리와 완벽히 일치해요. 그 정렬을 도시의 야간 에너지 효율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죠. 별의 위치를 도시 설계에 쓴다고요? 제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별의 이동은 예측 가능하죠. 사람들의 교통량도 전력 소비량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두 가지 리듬을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이 너무 시적이라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린 아직도 비가 오면 위성 신호가 끊겨요. 한국은 하늘에 묻는군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달빛에 비친 돌탑은 마치 숨쉬는 생물처럼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하나 씨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화면 위에 반투명한 별자리 도면이 겹쳐지며 하늘에 투사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400년 전 신라인들이 기록했던 별의 위치가 지금의 하늘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망원경도 없이 이런 정밀한 계산을 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시절 유럽은 아직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도 논쟁 중이었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측정했죠. 그녀의 말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자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실험을 시작했어요. 멀리서 전기차 여러 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노선은 별자리의 궤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음도 급정거도 없이 부드럽게 흐르는 빛의 행렬이었습니다. 모든 노선은 북쪽에서 5도 각도로 휘어져 있어요.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야간 운행 시 에너지 소비를 12% 절감할 수 있죠. 곰자리의 이동 각도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2%요? 저희 나라 교통국은 2%만 절감해도 세금 올린다고 떠들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은 아름다움이 설계를 도울 때 생기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과장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400년 전 신라의 천문학자들이 바라봤던 별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신앙을 위해 별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조화가 한국에겐 과학이었습니다. 첨성대는 별을 보는 누대라는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사람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세상을 균형 있게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종교가 아니라 겸손한 과학이었죠. 저는 다시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이와 둘레의 비율이 완벽히 일정했어요. 장식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건축으로 표현된 수학이네요. 맞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비율은 지금도 한국의 현대 건축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조작해 화면을 바꿨습니다. 첨성대의 구조와 부산 스마트 항만의 인공지능, 물류 흐름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탑의 비례와 항만의 곡선, 하중 분배가 거의 동일했어요. 21세기의 기술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도면을 다시 그린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는 17세기에 세워졌는데 여기 첨성대는 그보다 800년 앞서 있었군요. 도구를 만든 건 여러분이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믿은 건 우리였죠.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속을 깊게 울렸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전기차들의 경로가 별빛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AI 시스템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AI가 바람의 방향까지 분석한다고요? 네. 하지만 기준 각도는 여전히 첨성대예요. 1400년 전과 같은 각도로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즉, 이 도시의 AI는 아직도 고대 천문대를 참고한다는 말이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방향을 잃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제 나라 영국의 최신 교통 AI는 비둘기 한 마리만 앉아도 오류가 나는 수준입니다. 정비보다 변명에 더 많은 예산을 쓰죠. 그런데 이곳의 시스템은 고요했습니다. 효율적이고 겸손하며 무엇보다 자연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희의 선조들은 하늘을 보기 위해 이 탑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 씨가 손끝으로 돌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운 거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별빛이 더욱 밝아졌고 공기가 달라진 듯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을 자축하는 함성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그저 다음 실험을 준비할 뿐이었죠. 우리나라였다면 총리 이름을 붙여놓고 기자회견부터 열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리고 한국은 진작에 이 정도 수준의 과학을 발전시킨 국가였다는 것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비꼬듯 말하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내일 또 확인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은 과정이니까요. 차로 돌아가는 길, 전기차들의 불빛이 별빛과 섞여 도로 위를 흘렀습니다. 기술과 자연의 경계가 사라진 듯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근대화된 나라가 아니라 기억을 진화시킨 나라라는 것을요. 교수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엔 별이 우리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별의 원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별이 가르쳐준 게 뭐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리는 세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달라지는 건 방법뿐이죠. 그녀의 대답이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가로등이 자동으로 밝기를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는 쓰지 않았어요. 그 단순한 배려조차 한국 기술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얼마큼의 자원을 절약하고 또 세금까지 절약하는지 가늠조차 안 갈 정도였어요. 창밖으로는 멀어지는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탑의 꼭대기는 여전히 북극성과 정렬되어 있었어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1000년 전 신라의 천문학자들이 바라봤던 바로 그 별빛이 지금도 한국의 기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은 미래를 쫓는 게 아니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래와 대화하는 나라군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 별은 지금도 대답하고 있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별빛이 내리는 도로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하늘과 도로,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보란 더 빨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잊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호텔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메일함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들, 별빛 아래 빛나는 첨성대, 별자리처럼 움직이던 자율주행 셔틀. 그것들을 본 제 런던 동료들은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죠. 첫 번째 메일은 다니엘에게서 왔습니다. 토마스, 당신 요즘 너무 감상적이에요. 도시는 기억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는 온라인에 한국의 감성적 도시주의라는 짧은 비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삽시간에 퍼졌죠. 누군가는 저를 시적인 교수라 부르며 조롱했고, 누군가는 이제 곧 돌에도 영혼이 있다고 하겠군이라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 자신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저는 과학이 아니라 경주의 동양적인 분위기에 홀린 건 아닐까요? 한국의 정밀함이 정말 증거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환상일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다니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시는 알고리즘이지, 감정이 아니다. 그때 밤 11시 47분. 최하나 씨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경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원하신다면 해 뜨기 전에 월성 발굴 현장으로 오세요. 녹음기를 가져오세요. 처음엔 무시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학자 특유의 호기심이 이겼죠. 좋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감정이라면 과학처럼 증명해보죠. 녹음기와 노트를 챙기고 차가운 새벽 4시 반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가로등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밝기를 낮췄습니다. 단 하나의 전구도 깜빡이지 않았죠. 조용하지만 마치 도시 전체가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앞에는 작은 자율주행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부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차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AI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로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월성 유적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예약한 적도 없는데요. 교수님의 에이펙 일정이 자동 연동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아침 뉴스를 틀어드릴까요? 아니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프린터 하나를 휴대폰과 연결하려다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되곤 하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제 일정을 예측하는 나라였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좁은 골목을 돌 때마다 센서가 주변을 정밀하게 스캔했습니다. 시 외곽으로 나가자 기와집과 논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골 마을의 신호등조차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었고 제 휴대폰의 신호는 꽉 찬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속도를 확인하니 2.3GB였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영국은 런던만 벗어나도 신호가 끊기는데 여긴 논에서도 생방송을 하겠군. 도로는 개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다리, 표지판, CCTV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계기판에는 온도, 미세먼지, 사람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문득 하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짓지 않아요. 함께 지어요. 정확히 새벽 5시 58분, 차가 멈췄습니다. 월성 유적 발굴 현장 입구였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와 제 QR코드를 비접촉으로 스캔했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최하나 실장님이 C구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C구역은 넓은 평야였습니다. 그 위에는 수십 대의 드론이 떠 있었죠. 모두 완벽한 질서로 움직이며 땅속을 3D로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하나당 시간당 1.2TB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투명 스크린에는 지하 왕궁의 형태가 홀로그램으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도 거대한 굴착기도 없었어요. 대신 작은 측량 드론들이 하늘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사람들은 맨손으로 오래된 기초를 따라 섬세하게 선을 그었죠. 저는 최하나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발굴에 중장비를 안 쓰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무게를 들 수는 있어도 무게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유적이 파괴되거나 훼손되기 십상이죠. 이곳은 파괴가 아니라 이해의 장소예요. 그러니 안전한 드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린 기억을 배우는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둥근 안경을 쓴 한 소녀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래예요. 그녀는 또렷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자원봉사자예요. 궁전 유적과 현재의 도로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순간 태블릿 위로 홀로그램 모델이 펼쳐졌어요. 고대 궁전의 복도선들이 반투명한 빛으로 떠오르고 그 위에 현대 경주의 셔틀 도로망이 겹쳐졌습니다. 놀랍게도 두 선은 거의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보이시죠?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흐름을 설계했어요. 단순한 벽이 아니라 도시의 리듬을 만든 거예요. 잠깐, 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지금 저 도로들이 1000년 전 궁전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는 건가요? 맞아요. 미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98.6% 일치해요. 저는 숨이 멎은 듯 서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위에서 고대와 현대가 겹쳐지며 마치 세기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는 듯했어요. 이건 단순한 발굴이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하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복원이 아니라 연속을 설계해요. 연속성은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드론과 디지털로 모든 것을 처리하다니. 이건 그만큼의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젓더군요. 아니요. 한국의 모든 군 단위 지역은 동일한 데이터망을 공유해요. 심지어 산골 마을도 초당 1기가비트 이상이 기본이에요. 한국에서는 시골에서 사는 할머니조차 문제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나라 영국에서 농부들은 아직도 세금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요. 비만 오면 정부 서버가 멈추거든요. 그때 위에서 드론들이 일정한 소리로 회전하며 마치 음악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음 방지 시스템인가요? 네. 주파수를 자동으로 조정해요. 새의 비행 경로도 실시간으로 감시하죠. 자연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즉, 이 기계들이 환경과 공존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조화를 깨뜨리는 발전은 진짜 발전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이 모든 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현장 끝에서는 연구원들이 작은 원반형 토양 센서를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이건 밀도,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하나 씨가 설명했습니다. 원래 농업용으로 개발했지만 지금은 문화재 보존에도 써요. 태블릿 화면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0.23%의 수분 편차, 14.2도의 온도차, 안정성 99.7%. 배터리 교체 없이 10년을 버텨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태양광을 미세 단위로 흡수해서 자체 전력을 만들어 쓰죠. 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린 와이파이 공유기도 2년도 못 버티는데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건 아마 공유기와 사람이 싸워서 그렇겠죠. 한국의 기계들은 사람과 협력해요. 그녀의 말은 도발적이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기술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효율을 쌓고 있었죠. 잠시 후 저희는 현장 옆에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 카페였지만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인공지능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하나님, 어서 오세요. 동행인 한 분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주문하시던 아메리카노와 영국식 홍차 준비할까요? 네, 부탁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커피는 조용한 컨베이어를 통해 자동으로 나왔어요. 지방 카페라도 전력은 도시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남는 에너지는 도시로 다시 보내요. 그럼 도시와 마을이 서로 전력을 교환한다고요? 네. 도시가 전력을 주면 시골은 데이터를 돌려줘요. 서로 의존하죠.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 최강의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나라 영국의 시골이라면 도서관은 닫히고 와이파이는 끊기고 길의 구멍엔 여우가 빠질 정도죠. 그런데 한국은 농촌 카페조차 우주정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 전국에 다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경주가 이 정도 수준인데
서울이나 다른 대 도시는 어떻겠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섬마을 어르신들도 드론으로 6분 안에 약을 받으세요. 외로움이나 고립은 한국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영국의 시골에서는 응급차가 오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긴 드론이 응답합니다. 그렇게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발굴 현장은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반짝였어요. 하나 씨가 작은 홀로그램 칩을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발굴된 월성의 디지털 복원본이에요. 이 작은 칩 안에 그 거대한 궁궐이 다 들어있다고요? 400GB로 압축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희는 부서 간 파일을 옮기다 반은 날려버리는데요.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데이터도 흐르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숭배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신뢰가 기술이었고 기술이 신뢰였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논밭 사이로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보이시죠? 교수님.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지 않아요. 같은 심장으로 뛰게 설계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국가군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한마음이라 불렀어요. 우린 그걸 기술로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계나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끊김이 없는 나라. 그것이 진짜 기술이었죠. 저는 기록기에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시골은 런던의 중앙 서버보다 빠르다. 이 문장은 우스꽝스럽게 들렸지만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도시와 마을, 인간과 기계,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리듬으로 엮고 있었죠. 아마 다니엘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도시는 데이터로 산다.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물론 저 또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문명은 기억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든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월성 발굴 현장을 다녀온 다음 저는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맑은 가을 햇살이 사찰의 지붕을 비추고 있었고 공기에는 은은한 소나무 향이 배어 있더군요. 곁에는 여전히 최하나 씨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하게 걸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종교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불국사는 사실 수학적인 공간이에요. 수학적인 공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곡선, 그림자, 기둥의 간격까지 전부 계산되어 있죠. 이 계단도 그래요. 하나하나의 높이가 18.5cm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인간의 호흡 리듬과 일치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저는 계단을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마치 숨과 걸음이 동시에 박자를 맞추는 듯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조화예요. 하나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장식이 아니라 조율된 질서 속에서 만들어져요. 우리는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햇살 아래의 지붕은 금빛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빛을 머금은 청동빛, 눈이 편안한 절제된 아름다움이었어요. 목조 기둥들은 완벽하게 일직선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비대칭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양이라면 불균형이라고 부르겠지만 한국에선 그걸 생명이라고 불러요. 하나 씨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대칭은 생기를 잃어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일부러 1에서 2도의 차이를 두었죠. 우리는 그걸 선비의 균형, 즉 살아있는 균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의 전통이 아름다운 이유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기조차 질서 있게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이 단체로 관람을 오고 있었고 한 아이가 저를 보고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서 천년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불국사는 여러 번 재건됐지만 하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둥 간격, 처마의 곡률, 지붕의 기울기 비율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였죠. 물리학이 존재하기 전부터 한국의 장인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과학이 언어로 정리되기 전에 이미 실현됐다는 말씀이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공식이 아니라 바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다가 곧 숙연해졌습니다. 기둥 하나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나무는 차가우면서도 살아있는 듯했어요. 이건 숨 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목재는 습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해요. 지금은 내부에 미세 나노 필름을 입혀서 습도를 자동 조절하도록 만들었죠. 눈에 보이는 기계는 없지만 이 사찰은 사계절 내내 온도 편차가 1도 이내로 유지돼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천년 된 절에 기후 제어 시스템이 있다고요? 네.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감추는데 천재적이죠. 기계는 자연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나라 건물은 에어컨 하나 숨기려다 천장 다 부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나라는 열보다 인간을 막는 천장을 만든 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찰의 돌등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잠시 후 우리는 석굴암으로 향했습니다.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굴암을 단순히 조각상으로 보지만 사실 그건 완벽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요? 네. 부처님의 얼굴은 두 개의 원이 교차하는 정점에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하늘에서 그려진 원이죠. 여름 하지 때 태양빛이 그 눈을 정확히 12분 동안 비춥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석굴암의 좁은 통로로 빛이 들어와 부처님의 눈을 천천히 감싸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건축이 아니라 시간을 돌로 조각한 거군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아니라 정밀함으로 존재하는 영원. 석굴 안에 들어서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벽은 둥글고 부드러웠으며 소리를 품고 있었어요. 하나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소리가 정확히 한 박자 늦게 되돌아왔습니다. 이곳의 공명은 인간의 심박수와 일치해요. 72박자입니다. 승려들이 연불할 때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와 공명하죠. 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8세기에 이런 걸 설계했다고요? 직감으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식은 느낌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돌과 공기, 빛과 시간. 서양의 대성당이 하늘로 외치는 건축이라면 이곳은 속삭이는 건축이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대화였죠. 석굴암을 나왔을 때 다시 현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자율 셔틀마저 그 고요함의 리듬에 맞춰 달리는 듯했어요.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곧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교수님도 꼭 보셔야 해요. 어떤 행사죠? AI와 고고학자들이 함께 만든 몰입형 유산 공연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국립경주박물관 근처의 야외 홀로그램 돔으로 갔습니다. 돔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가벼운 AR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 순간 눈앞에 어둠이 사라지고 찬란한 신라의 왕도가 펼쳐졌어요. 거리에는 등불이 빛났고 학자들이 붓을 들고 걸었으며 저 멀리 왕궁의 처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건 가상현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는 실제 발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원됐어요. 색상, 재질, 음향까지 과학적으로 재현됐죠. 바람이 불자 소나무 향이 났습니다. 심지어 냄새까지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당시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숲의 향을 복원했어요. 이걸 우리는 오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가상 공간 속의 장인 한 명이 옥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 움직임, 돌의 질감, 그리고 망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장인은 미소 지으며 이건 옥의 결을 따라 깎아야 한단다.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실시간 반응형인가요? 네.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AI가 방문자의 반응을 학습해서 대화를 만들어가요. 모두에게 각자의 역사 체험이 주어지는 거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기억의 부활이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역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말을 걸면 지금도 대답하죠. AR 안경을 벗자 돔 밖에는 진짜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1000년 전
석굴암을 설계한 사람들이 바라봤던 바로 그 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한국은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걷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보이시죠? 교수님.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 계속됨을 가능하게 한 건 기억에 대한 존중이군요. 맞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기억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오래된 기술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은 조용히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사찰이, 어딘가에서는 위성이 같은 별빛 아래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미래를 빨리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영원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아무도 한국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기적을 써내려갔고 또 아름다움까지 보존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나 이렇듯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날 것 같았던 정상회담은 갑자기 충격의 도가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상회의 진행 중 아무 예고 없이 일이 벌어졌어요. 정오가 막 지난 시각, 대형 스크린이 잠시 깜빡이더니 갑자기 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기자석 곳곳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쿄 정전이래. 상하이도 일부 지역이 전력망 다운이랍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정전이라고요? 일본이랑 중국이요. 중국 대표 한 명이 급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주요 공장 멈췄고 지하철까지 중단됐대요. 순식간에 회의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 통신팀의 무전음.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주의 조명은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내부의 스크린, 냉난방, 통역 시스템, 전력 모두 안정적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 옆에서 하나 씨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속보가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동아시아 대정전, 그러나 한국만은 예외.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주변국이 다 멈췄는데 한국만 정상이란 말입니까? 하나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설계의 차이죠. 오후 2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180만 가구가 정전, 중국 저장성은 지하철까지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고 있는 2000년 고도 경주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저는 하나 씨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도시가 내려다 보였는데 빛은 고요했고 소음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유지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지면을 가리키더군요. 지하예요. 한국의 전력망은 단일 송전선에 의존하지 않아요. 도시마다 지역 분산형 전력망이 따로 존재하죠. 지열 교환 시스템과 소형 수소 발전소가 연결돼 있어요. 심지어 서울이 정전돼도 경주는 6개월 동안 자체 전력만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을 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영국도 예전에 온돌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500년 전에 이미 한국에서 실현됐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 씨의 말이 농담 같았지만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일본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도쿄는 완전한 블랙아웃입니다. 백업 발전소가 동기화 오류를 일으켰어요. 하나 씨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 전력망이 위험한 거예요. 한 곳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문제없잖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력망은 동기화가 아니라 조화로 움직입니다. 조화요? 네. 동기화는 모든 시스템을 억지로 같은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조화는 각자의 리듬을 인정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녀가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전력망이 지도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어요. 각 도시마다 미세하게 다른 주기로 전멸하는 빛들. 그런데 전체는 하나의 맥박처럼 완벽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공명,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전력원을 다양화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3가지를 결합했어요. 지열, 수소 마이크로셀, 그리고 인간의 에너지 사용 예측 데이터죠. 모든 건물과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보내요. 명령이 아니라 학습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붕괴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전력원이 끊기면 다른 전력원이 보충해주면 돼요. 세 가지가 모두 한 번에 끊길 확률은 아예 없으므로 한국은 동아시아가 아닌 지구 전체의 정전 사태가 터져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2023년 런던 대정전이 떠올랐습니다. 열차가 멈추고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사람들이 촛불 들고 밤을 새웠던 그 끔찍한 날. 그때 우리는 노후된 케이블 탓이라며 변명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과부하된 석탄망에 의존했고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원전 가동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000년 전 돌무덤 사이에 서서도 빛을 다루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평균 정전 시간은 1년에 16초입니다. 16초요? 네. 일본은 14분, 중국은 43분. 영국은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묻지 마세요. 우리는 지하 유리 패널 위로 걸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 아래로 은은한 열의 흐름이 보였어요. 저게 도시의 열교환 라인이에요. 87%의 주택이 외부 전력 없이 지열로 작동하죠. 깊이는 얼마나 되나요? 70m. 지하 14.5도의 일정한 온도를 이용해요. 놀라운 기술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존중이죠. 존중.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CNN 생중계 카메라가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대규모 정전에 빠진 가운데 한국 경주는 완벽히 작동 중입니다. 이 분산형 지능 전력망은 세계 유일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문명을 실시간으로 진화시키는 나라를 보는 기분이군요. 정말 대단해요. 이번 에이펙 덕분에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은 자신들의 강력함을 공짜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하나 씨는 아무 말 없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는 강력함을 위해 전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지속성을 위해 만든 거죠. 해가 지자 일본의 열차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경주는 반대로 은은하게 숨쉬듯 빛났어요. 마치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모든 구역이 에너지 흐름에 맞춰 박동하죠. 사람이 모이면 빛이 강해지고 밤이 깊으면 조용히 숨을 멈춥니다. 그녀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AI가 단순히 전력량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태를 감지해요. 노인의 집이 급격히 식으면 온도를 보정하고 공원에 인파가 몰리면 자동으로 전력을 재분배하죠. 이게 바로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유동 시스템이에요. 한국 기술력이 대단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놀라 웃었습니다. 그럼 전력망이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건가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생명체의 존재를 느끼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철학이었죠. 저는 머릿속으로 비교했습니다. 끝없는 석탄 연기로 덮인 중국의 공장들, 규제에 묶여 발전소를 못 돌리는 일본, 그리고 이 조용한 나라, 기술을 뽐내는 게 아니라 마치 숨 쉬듯 사용하는 한국. 그때 한 학생이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속보예요. 휴대폰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 한국 전력망 기술 이전 요청. 하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비결을 묻겠죠. 하지만 답은 설계도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 철학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절대 모든 빛을 한 곳에 두지 않아요. 물론 빛을 여러 곳에 배치해둠에 따른 연결 과정에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은 그러한 기술력을 갖출 능력과 자신이 있는 국가죠. 그 말은 거의 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정전 사태가 있던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조공학자 민지석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경주 보존연구소의 책임자로 한 손에는 태블릿을, 다른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빛을 쫓아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돌을 만나실 차례입니다. 돌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연구소 복도를 따라 안내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절의 기둥, 탑, 석 등의 3D 스캔 이미지가 정렬되어 있더군요. 우리는 작은 실험실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강암, 석회암, 옥, 기와 조각 등 여러 암석 샘플이 놓여 있었고 각각 디지털 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민 박사님이 한 돌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문양이 보이시죠? 그가 벽면에 홀로그램 영상을 띄우자 1000년 전 석판 표면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곡선과 나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동 테스트를 해보니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돌의 패턴이 빛으로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이 곡선들은 4에서 9Hz 주파수 대역과 일치합니다. 즉, 현대의 고층 빌딩에서 사용하는 내진 주파수와 같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신라 시대 건축가들이 이미 지진 진동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으로 계산한 건 아니죠. 땅과 바람, 그리고 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감으로 배웠던 겁니다. 그는 분황사 석탑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진 6.8 규모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변형량이 0.002mm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현대 강철 구조물보다 더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1000년 전에 지은 탑이 현대 건축물보다 더 견고하다고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돌의 말을 들었을 뿐이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돌이 말했다. 그리고 한국의 선조들은 그저 들었다. 박사님은 저를 야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해오더군요. 여기엔 거창한 인공지능이 없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 반복된 관찰과 논리뿐이죠. 우리가 걷는 동안 그는 주변의 산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 자리에 절을 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치가 좋아서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진동이 계곡의 공명과 맞습니다. 즉, 자연이 이미 진동 안정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즉, 한국인들은 자연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자연과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러니 전통 건축물들이 지금껏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잠시 후, 그는 저를 최신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투명한 그래핀돔 안에서 연구진이 새 건축 구조를 실험 중이었습니다. 이 재료를 보세요. 그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소재예요.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고요? 대나무를 모방해 만든 마이크로 구조체입니다. 압력을 받으면 휘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죠.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300톤의 하중에서 변형률 0.018%.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소에서도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대나무에서 왔어요. 우린 그냥 그걸 디지털로 재현했을 뿐이죠. 돔 위의 구조체는 가벼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어요. 이 돔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핀 층 사이에 태양전지가 직조되어 있어요. 밤에는 낮에 흡수한 빛을 되돌려 발산하죠. 그 빛은 인공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한국 공학은 왜 그렇게 강한가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말하죠. 우린 자연의 소리를 듣는 법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듣는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흙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지의 떨림, 물의 흐름, 열의 이동. 이 모든 게 설계의 언어입니다. 그걸 듣는 순간 기술은 교만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건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듯 자연과 과거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저는 순간 제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침수되는 런던 지하철, 습지 위에 세워진 빌딩들, 예산 부족으로 매년 폐쇄되는 다리들. 우린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하고 문제 생기면 고쳤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전망대로 안내했어요. 아래로는 연구단지가 조용히 펼쳐져 있더군요. 소형 발전돔, 드론 군집, 햇빛을 반사하는 수로와 솔숲이 한 폭의 풍경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릉덩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보이세요? 저건 냉각 수조이자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바이오 열 조절 조류를 이용하죠.
한 평방미터가 나무 30그루만큼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발전소가 연못이라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우아한 기술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냉각 터널을 지하에 만들며 수조의 돈을 쏟아붓죠. 중국은 강을 콘크리트로 덮어 홍수를 막으려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들은 자연을 이기려 하고 우린 자연과 협상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죠. 보세요. 중국과 일본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에서만큼은 그러한 피해를 일절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곳은 서울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경주라는 작은 도시일 뿐임에도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석양이 내릴 무렵 우리는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공중에는 황룡사의 홀로그램이 떠 있었고 그 구조는 정교하게 소용돌이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선 구조는 하중을 분산시켜요. 우린 이 원리를 최신 고속철 교량에도 적용했습니다. 그가 지도를 확대하자 한국 전역의 교량과 터널, 도시 구조물이 파란 선으로 연결되어 나타났습니다. 모든 구조의 뿌리는 옛 사찰의 패턴에서 왔어요. 수학이 그걸 증명하기 전에 이미 인간의 직감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양은 과학과 정신을 분리했죠. 한국은 둘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의 미세한 진동만이 공간을 울렸어요. 저는 고국을 떠올렸습니다. 수익률에만 매달리는 기업, 책상 앞에서만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철골만 남은 도시의 잿빛 풍경. 우린 그것을 진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공허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국의 인프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한국과 영국 중 누가 더 옳은 결정을 했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해서 대답을 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날은 천둥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계곡을 울리는 북소리 같은 굉음이 들려오자 경주 에이펙 회의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폭우가 쏟아지고 카메라 기자들이 일제히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지역 홍수 경보입니다. 고속도로 전면 통제래요. 그리고 누군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비는 못 막네? 하지만 하나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가에 서서 고요히 빗줄기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웃으시는 것 같네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웃는 게 아닙니다. 익숙한 광경이라서요. 익숙하다고요? 오늘이야말로 시험하기 좋은 날이에요. 잠시 후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보통이라면 도로가 잠기고 배수구가 넘쳐야 하는 폭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란도, 침수도, 심지어 물웅덩이조차 없었어요. 대신 물은 돌길을 따라 춤을 추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선형으로 정확히 설계된 각도 그대로 말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흐름을 지휘하는 듯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중얼거리자 하나 씨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도시를 설계하던 방식이에요. 설마 이게 고대 기술이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새로 발명한 게 아닙니다. 단지 잊지 않았을 뿐이에요. 도로는 빗물 위에 빛나는 유리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 경사면들 보이시죠?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신라 시대의 배수 지도와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3D 스캔해서 현대의 센서로 복원했어요. 제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럼 지금은 고대 엔지니어들의 유령이 도시를 관리하는 겁니까?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버리지 않은 지혜죠. 그때 미국 대표 한 명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도쿄 항공편 전면 결항, 상하이는 침수. 그런데 경주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깨끗하군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폭우 속에서도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배수로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며 실시간으로 유량을 조절했어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모든 도로는 자기만의 판단을 합니다.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중앙 서버가 명령하지 않아요. 각 도로가 스스로 빗물을 읽고 어떻게 숨 쉴지 결정하죠. 숨 쉰다고요? 네. 살아있으니까요. 우리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밑으로 고인물 한 점 없었습니다.
배수구 옆에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소리 하나 없이 맑은 물이 완벽한 곡선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경사는 1200년 전 도로의 각도와 동일합니다.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마이크로 밸브가 그 역할을 대신하죠. 하나가 고장나도 옆 시스템이 즉시 작동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빛강도 시간당 92mm, 배수효율 100%, 과잉 유출 0.0%. 저는 그 수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런던이라면 이미 도시 절반이 잠겼을 겁니다. 일본이라면 긴급 재난 문자가 쏟아졌겠죠. 중국이라면 SNS에서 재난 실시간 생중계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선 고요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설계죠. 우리는 오래된 석교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1000년 된 돌다리가 여전히 완벽히 버티고 있었어요. 물은 그 아래를 따라 흐르며 곡선을 따라 고요히 지나갔습니다. 하나 씨가 그 돌에 손을 얹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연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의 흐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시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 같네요. 아니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실용이에요.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논리거든요. 그때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몇몇 대표단이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불빛은 한 번도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전력이 바로 작동했기 때문이죠. 정전조차 없군요. 제가 말하자 하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주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운영됩니다. 한 구역이 멈춰도 다른 구역이 즉시 나눠받죠. 기적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폭우는 계속되었지만 도시는 오히려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물 위로 반사된 등불, 건물의 윤곽,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속보 일본, 중국 일부 지역 침수로 에이펙 일정 취소. 행사 취소해야겠네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비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그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큰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고대의 돌 사이로 흐르는 빗물. 아무 자막도 없이 단지 물의 흐름과 빗소리만이 들렸어요. 하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연속성이에요. 우리는 땅을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운 걸 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벽을 높이 쌓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비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증명할 뿐이에요. 몇몇 대표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내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그 속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도시 설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억을 기술로 바꾼 나라의 이야기였죠. 그때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정으로 도시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인 컨설턴트의 말이 회의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600명의 각국 대표들이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경주는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너무 시적입니다. 도시는 감성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법 아닙니까? 몇몇이 웃었습니다. 가볍지만 뭔가 비아냥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제 옆에 하나 씨가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을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웃는 겁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엘로이 교수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표자가 아니라 그저 참관인으로 온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씨가 제 팔을 살짝 스쳤습니다. 직접 보셨잖아요, 교수님. 이제 말씀하셔야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자 수백 개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준비된 연설문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자 몇몇이 피식 웃었습니다. 대신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엔 제가 경주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1000년 된 돌 사이로 빗물이 흘러가며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사라지는 장면. 해설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과 물의 흐름만 있을 뿐이었죠. 영상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회의장은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만들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지속 가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덮어 기술을 세운 게 아닙니다. 역사와 함께 기술을 세웠어요. 일본인 컨설턴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낭만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죠? 제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은 시스템은 어떤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을 띄웠어요. 밤의 경주. 사찰의 불빛이 물에 비치고 자율주행 셔틀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데이터 센터의 빛과 고대의 기와지붕이 같은 리듬으로 반짝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미래 도시를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과거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성공은 문화적인 특성 덕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름다움으로 포장된 규율입니다. 화면에는 고대 지붕의 곡선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그 각도가 단지 장식이 아니라 공기 흐름을 계산한 과학적 설계임이 드러났습니다. 배수로는 나노 센서와 연결되어 빗물의 속도까지 조절하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미래를 짓기 위해 과거를 지웁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를 보존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짓습니다. 이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 씨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손으로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의 직관이 오늘날 우리의 알고리즘이 되었죠. 한국의 혁신은 발명이 아니라 번역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통역기도 멈춘 듯 했습니다. 프랑스 계획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감정이 곧 구조란 말입니까? 하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건 계산할 수 없지만 모든 설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강도를 계산할 때 한국은 조화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한 명. 결국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소리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이해의 박수라는 걸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유엔 대표가 하나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보는 발명이 아니라 이미 완벽했던 것을 기억하는 일일지도 모르겠군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경주의 거리는 젖은 돌 위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사찰의 불빛이 유리 건물에 비치고 드론의 항로 위로 등불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공존하는 풍경이었습니다. 하나 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특별한 건 새로운 걸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현대를 쫓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현대를 기억하고 있는 나라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